네, 여러분들의 돈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머니인사이드 돈터뷰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임미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우입니다. 앞으로 여기 이렇게 무지개가 있었으면 좋겠어. 모두 행복하다는 마음에서. 무지개. 네, 무지개로 오프닝을 하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땡땡님의 사연인데요. 제목이 1억을 모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참 저도 만약에 결혼을 안 했으면 네. 이 사연의 주인공이 저이지 않았을까. 저도 1억 모으는 게 목표였었거든요. 네. 그래서 1억 모으고 나서는 이제 그걸로 주식을 해야 되나, 진짜 부동산을 가야 되나 고민이 엄청 많았거든요. 막연하신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1억을 모으고 나면 세상이 달라질 줄 알았는데 똑같아. 그야말로 잠깐 기분 좋고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되지? 딱 그분 같습니다. 딱 그 타이밍 맞았으면 좋았을 텐데 네. 제가 딱 1억을 모으고 그거를 SK 하이닉스를 한 30 얼마에 다 매수를 해서 지금까지 기다려서 그럼 내가 지금 떼부자가 됐을 텐데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이런 고민분들 많은데 모아 오시는 과정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는 합니다. 네. 한번 뭐가 이제 더 고민이실지 자세하게 볼게요.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반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는 32살 여성입니다. 일한 지는 올해 7년 차이고요. 현재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너무 좋아서 뼈를 묻는다라는 느낌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다만 요즘 AI가 너무 발전해서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하고 저는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거나 전문 직종이 아니어서 혹시나 나중에 제 일자리도 없어지지 않을까 조금 불안합니다. 그래서 돈을 더 모아야겠다라는 생각에 작년 7, 8월부터 매월 적립식으로 주식을 시작했는데요. 올해 1월쯤에는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 3천만 원을 수령해서 전액 주식으로 옮겼습니다. 현재 남자친구랑은 1년 반쯤 연애 중이고 1, 2년 뒤쯤에 결혼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지금 남자친구는 3살 연하라고 합니다. 저를 만나고부터 이제 돈을 모으는 중이라서 이제 한 1,500만 원 정도 모았다고 하고요. 각자 부모님들의 도움 없이 모은 돈에 맞춰서 결혼을 할 예정입니다. 결혼식 로망 없음. 원래 돈을 모아오던 목표가 1억이었는데 막상 1억을 모으고 나니 이제 특별히 뭘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1억을 다 모으면 시드머니로 삼아서 집을 살까 했는데 지금 집값이 요동치고 있는 걸 보니 지금 시기에 사는 건 조금 아닌 것 같고 생애 최초 주택 마련 대출을 지금 쓰기엔 너무 아까울 것 같은데요. 원래도 제가 할부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대출을 땡겨서 무리하게 집을 사고 싶지는 않고 요즘은 전월세 사시면서 투자하는 분들도 많다길래 2년 뒤에 전세가 만기되면 남자친구 명의로 다시 청년 대출을 받아서 전세로 살면서 그동안 모은 돈으로 투자를 좀 더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40대가 되기 전에는 5억 정도 모아보고 싶은데 앞으로 어떻게 재테크를 해야 될까요? 소장님 말씀 적극 수용해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 말을 듣고 적극 수용해서? 박사님이시니까, 적극 박사님이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1억을 모으고 나서 지금 잠깐 얘기를 하셨잖아요. 시드머니 삼아서 집을 살까 했는데 요동치는 걸 보니 뭐 요동치는 게 불안할 수도 있는데 사실 1억으로 이분이 어디 거주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서울 수도권에선 1억을 시드로 해가지고 살 수 있는 집이 거의 없습니다. 그쵸. 네, 현실적으로 거의 없고 내가 1억을 모아서 집을 사야지 라고 해가지고 그 목표로 잡은 거는 좋은데 이런 목표는 계속적으로 이제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40대가 되기 전에 5억 정도 모아보고 싶다라고 했는데 5억을 모아봐도 네. 지금 느낌하고 별반 차이가 없을 겁니다. 그래요? 네. 5억인데? 할 수 있는 건 많아지지만 이렇게 지금 뭔가 이걸로 뭐 해야 되겠다라는 게 없으면 그 다음은 10억 모아야 되나? 20억 모아야 되나? 그러니까 1억 모으신 분들이 여기서 정말 위험한 게 소비로 확 꺾어지는 거. 나를 위한 선물 막 이러면서 1억 모았으니까 오케이 선물 땅! 그동안 힘들게 살았으니까 맞아. 뭐 하나라도 하자 해가지고 땅 하고 몇 번 뭐 사다 보면 돈 쓰는 거 정말 쉽거든요. 그러니까요. 금방이에요, 사라지는 건. 근데 이게 약간 허무함이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1억까지 모으는 데 있어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 1억 그 자체로 할 수 있는 거 물론 그 전과 비교했을 때 할 수 있는 건 많이 있지만 1억을 모아가면서 그 과정에 그냥 의미를 많이 두시고요. 습관을 잘 기르신 거잖아요. 7년 동안 1억을 모으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맞아. 쉽지는 않은 거니까 그래 여지껏 잘 해왔어. 요 습관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제 앞으로 돈을 더 모아가지고 이걸로 뭘 해야 되겠다를 조금 구체적으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5억을 지금 8년 안에 이제 40대가 되기 전이라고 하면 32살이니까 8년 남았잖아요. 1년에 5천씩 모으면은 4억을 더 모을 수 있어서 1억이 됩니다. 그런데 1년에 5천 모으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모아봐야 또 다른 목표가 없으면 그 숫자만을 목표로 삼으면 그 다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2억 모아도 똑같고 3억 모아도 똑같고 5억 모아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결혼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런 집에 거주하면 좋겠다라고 약간 구체적으로 그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가능한 금액. 지금부터 당장에 뭐 내후년까지 3억 모으기 이런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그쵸. 물론 이제 주식에서 대박이 나면 좋겠지만 그렇게 목표를 세우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로또 1등 당첨되면 10억 벌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목표가 되고 그 중간에 뭐 우리가 실행 방안이 되는 건 아닌 거고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뭐 2년 뒤에 3년 뒤에 모을 수 있는 돈, 그리고 그때 가서 대출 받을 수 있는 돈, 이것들을 그려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돈은 그냥 명확합니다. 우리 소득에 있어서 뭐 DSR이라든지 또 집값 대비 LTV라든가 이런 것 뭐 감안하면은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딱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소득이 뭐 아직 안 나왔지만은 예를 들어 뭐 300만 원이다라고 한다면 한 달에 150만 원씩 원리금 상환하는 정도, 그 정도로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 금액은 지금 금리로 따지면 뭐 2억 남짓한 돈? 그러면 지금 현재 모은 돈 1억과 2억 남짓한 돈을 대출을 받을 때 합쳐봤을 때 살 수 있는 집값이라는 건 한 3억 초반대예요. 그럼 그 안에서 내가 집을 살 수 있느냐를 따져봐야 되는데, 지방이라면 살 수 있겠지만 서울 수도권이라고 한다면은 사실상 어려울 거란 말이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금액에 맞춰가지고 집을 고르다 보면 별로 안 좋은 집을 고르게 될 가능성도 높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맞추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이렇게 모은다라는 걸 방법을 아셨으니까 앞으로 그럼 1년 반이나 2년 뒤에 결혼을 하는 시점에서 내가 모을 수 있는, 그리고 내 남자친구가 모을 수 있는 최대한 돈이 얼마인지, 그리고 그때쯤 가가지고 받을 수 있는 대출 금액은 최대 얼마인지, 요걸 고려해가지고 그럼 그때쯤 살 수 있는 집들을 좀 물색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집값이 지금보다는 올라 있을 수가 그쵸. 있겠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 나가면서 중간에 얼마든지 그 계획을 엎을 수 있는 여지도 둬야 돼요.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 저도 이제 파워제이지만 네. 가장 위험한 게 계획과 싸우는 거. 바뀔 수도 있는 건데. 바뀔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건데 이대로 안 되면 뭔가 큰일 날 것 같고 여기서 틀어지게 되면 정말 난리 날 것 같은데, 사실 이런 재무적인 계획에서는 변수가 대단히 많거든요. 그쵸. 내가 집을 그래 2년 뒤에는 5억짜리 집을 이렇게 대출받아서 살 거야 라고 했는데 훅 올라버리면 어떡해요. 그래서 중간에 이런 것도 바꿔야 되는 그런 여지들도 둬야 됩니다. 유동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발목을 잡으면 안 될 게, 생애 최초 주택마련 대출을 지금 쓰기엔 너무 아까울 것 같고요. 이거는 언제 쓰더라도 아깝다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한 번 있는 기회니까. 맞아. 생애 최초니까. 딱 한 번이니까. 네, 그러니까 심사숙고하게 되는데 이거 별거 아니다. 이런 것들이 특별한 무언가가 아니다. 그냥 집을 살 때 플러스 알파 정도 도움이 되는 거지, 이거를 정말 아주 진짜 중요한 순간에 써야지 해가지고 별것도 아닌 걸로 이 목표를 어긋나게 하진 마셔라. 그러니까 한 번 쓰고 나면 사실 이건 이제 기억에서 잊혀지거든요. LTV 조금 더 받을 수 있다는 거, 사실 그리고 생애 최초 대출 같은 경우에 그거 정도의 차이지 뭐 금리를 월등하게 낮게 받는다거나 이런 것들은 아니니까, 이런 것들, 이런 정책적인 대출이라든가 기회에 너무 많은 것들을 집중하지는 마셔라. 그러니까 큰 의미를 두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2억 모으기, 3억 모으기 이런 숫자적으로 접근하시면 그건 그때 가서 더 필요하다. 그러니까 1억 모은 데까지는 이런 식으로 이제 목표를 세우시는 것도 좋았는데, 모으고 나니까 막상 뭐 할 게 없잖아. 특별히 할 게 없고. 그러니까 2억 모으고 뭐 집 사고 이제 이런 좀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시고요. 이 1억을 이제 어떻게 굴릴지는, 1억이란 돈은 사실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네. 얘로 자본소득을 일으킬 방법을 좀 고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또 다시 돈을 벌지. 그렇죠. 얘를,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죠. 우리가 부동산으로 예를 들자면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부르는 게 있고, 매달 따박따박 월세 같은 게 나오진 않지만 그 가치가 크게 상승할 것 같아서 먼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부동산이 있잖아요. 금융 투자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얘는 지금 진짜 아직까지는 저평가되어 있지만 먼 미래에는 폭발적인 성장을 해가지고 주가가 크게 오를 거야. 마치 한 2, 3년 전에 SK 하이닉스처럼 그런 주식들을 찾아가지고 묻어놓고 꾸준하게 조금씩 사모으다가 언젠가 폭발할 것 같은 걸 기대하고 들어가는 게 있는가 하면, 그렇게 크게 가치가 불어날 것 같진 않지만 따박따박 무언가 배당을 주는 이런 것들. 그래서 월세처럼 따박따박 무언가 들어오는 것들로 소득을 조금 늘리실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웬만한 직장인들은 투잡 이런 것들이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이제 겸업금지나 이런 것들이 그냥 기본적으로 다 깔려있기 때문에 1억 정도 모은 돈으로 꾸준하게 소득이 들어올 것들을 좀 고민을 하시면서, 여기서 소득도 늘리고 내가 일하는 근로소득도 유지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모아나가는 속도를 조금 더 높이시는 게 어떨까. 그러면서 이제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시는 거죠. 그 계획에 있어서는 결혼을 하고 나서 소득이 합쳐지게 되니까 그로 인해 가지고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는 것, 그리고 남자친구와 같이 모을 수 있는 돈이 있으니까 그로 인해 가지고 이제 모을 수 있는 시드도 커지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남자친구분과 머리를 맞대고 조금 구체적인, 가장 현실적인 게 숫자보다는 집을 어떻게 마련을 할까, 그렇게 접근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연자분께서
위해서 어떻게 저축을 하고 있고 투자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사연에도 있었던 것처럼 전세 보증금이 있는데요. 9,500만 원, 경기도 안성에서 거주 중이네요. 수도권이네요. 사연자분 본인이 1,900만 원 플러스 버팀목 전세 대출이 있고요. 올해 7월에 재계약 예정이고 8,500만 원으로 감액할 예정입니다. 버팀목 전세 대출 금리 1.2%, 또 청년 도약 계좌 약 1,800만 원 있고요. 청약 통장에 약 200만 원, 내일 채움 공제에 340만 원, 퇴직연금에 약 1,200만 원 있는데 수익률이 약 27% 보고 못 있다고 쓰는 합니다. 돈이고요. 그렇죠. 네. ISA 계좌에 약 3천만 원 있고 수익률이 약 15%라고 합니다. S&P, 나스닥, 미국 배당, 다우존스 5대 3대 2 월적립하고 있고요. 그 외에 금이나 미국 배당 커버드콜 그리고 코덱스 200 타겟 위클 보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ISA 계좌가 내년 7월에 3년 의무 계약이 끝나는데 아직 한도까지는 안 채운 상황이라고 하는데 주식을 팔고 새로 ISA 계좌를 만드는 게 좋은지 아니면 한도까지 가지고 있는 게 좋은지 이 부분도 또 추가적으로 고민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ISA 계좌에 있는 국내 주식은 그냥 팔고 일반 계좌로 하는 게 나을까요? 이 부분에 대한 또 추가적인 질문이 있었고요. 해외 주식 투자 계좌에 1,340만 원이 있다고 합니다. 수익률 3% 보면서 매달 종목 바꿔서 배당 관련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요. 하고 계시네요. 네, 일반 투자 계좌에 300만 원, 수익률 28% 보고 있습니다. 연금 저축 계좌 있는데요. 25만 원 있고요. 수익률 약 13% 보고 있고요. S&P, 나스닥 금,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 그리고 배당 다우존스 한 주씩 구매 중이라고 합니다. 또 아반떼 CN7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5년 전에 구매했고요. 현재 할부 없다고 합니다. 또 여기서 추가로 어머님한테 빌려준 돈이 있다고 해요. 300만 원이 있는데 매월 100만 원씩 보내주고 계시다고 하고 오빠한테도 400만 원을 빌려줬다고 합니다. 오빠가 한 번에 갚는 것보다 자기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금액을 줄여나가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오빠의 신용카드를 사용 중이라고 하고요. 사용액은 빌려준 돈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주 있는 일은 아니고 부득이하게 생긴 거다. 또 저희가 또 소장님 뭐라고 할까봐 댓글에서 뭐라고 할까봐 이건 꼭 읽어야 되는 거. 자주 있는 일 아니라고 합니다. 부득이하게 생겼다고 하고요. 어머님은 자영업을 하시는데 관련해서 현금 쓰실 일이 있어서 빌려드렸고 오빠는 이직 준비하면서 쉬는 동안 차 할부금을 내야 해서 빌려주게 됐다고 합니다. 아빠 새 차를 사들인 비용 이직 기간 동안만. 이게 일단 생각난 김에 이거부터 말씀드릴게요. 오빠한테 빌려준 돈 400을 빌려주고 현금으로 받는 게 아니라 오빠 카드를 쓰면서 오빠가 알아서 갚아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대출이 이전되는 효과는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오빠가 나한테 갚지 않으면 어떻게 하고 라는 리스크는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용카드사로 그게 이전이 되는 거니까. 그쵸. 그런데 지금 이거는 약간 비효율적인 부분이 뭐가 있냐면 일단 신용카드를 쓰게 되면 큰 혜택은 아니지만 우리 연말정산 때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거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걸 이제 오빠 쪽으로 돌려놨죠. 그쵸. 근데 문제는 오빠도 이걸 못 받아요. 그러니까 오빠가 지금 이직 준비하면서 일을 쉬고 있잖아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 근로자였으면은 그 기간 동안 쓴 신용카드 공제는 받는데 네. 중간에 이직을 하면서 쉬었다. 네. 이게 근로자 신분이 아니죠. 그렇죠. 이때 쓴 뭐 신용카드라든가 이런 것들은 근로소득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네. 근로자인 신분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네, 예. 그러네요. 일부 그거 제외되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 거의 없고 대부분들이 안 됩니다. 대부분들이 안 되니까 이거는 오빠도 혜택 못 받고 네. 해봐야 오빠가 신용카드 뭐 적립금 정도? 이 정도. 적립 몇 퍼센트? 네. 그러니까 이건 굳이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꼭 있는 거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냥 바로는 못 갚아도 그러니까 오빠가 뭐 부담스러워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쵸. 한 달에 얼마씩 주는 게 지금은 소득이 없으니까 부담스러워라고 한다면 조금 뭐 상환 시기를 뭐 400만 원이 당장 급한 건 아니니까 조금 밀어주는지 뭐 이렇게 하더라도 굳이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오빠도 이 동생이 쓴 신용카드 값 갚느라 일단 부담이 되실 거고 그쵸, 맞아. 혜택을 보는 거는 그냥 크게 보는 것도 아니고. 없어요. 카드 포인트 적립 정도? 네. 그거 해봐야 뭐 1% 쌓여도 100만 원 긁으면 10,000원인데 소득공제도 못 받고 이러니까 이건 굳이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지 않나 일단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간에 나온 질문. 주식을 팔고 ISA 만드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한도까지 갖고 있는 게 좋은가요? ISA 계좌는 그냥 일단 3년 만기가 됐을 때 그냥 선택하시면 돼요. 그 돈을 딱히 쓸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네. 얘를 그러면 갖고 있는 목적이 뭐냐, 뭐 비과세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냐. ISA의 주요 혜택이 그거잖아요. 3년 만기가 되면 여기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일부 해주고 나머지 분리과세 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세금을 조금 아낄 수 있다라는 것과 과세 이연. 안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 안 물고 있다가 나중에 깨게 됐을 때 그때 한꺼번에 물린다라는 건데 네. 이자나 배당이 여기서 많이 쌓여가지고 요거 하나 한번 털고 가야 돼라는 생각이 들면은 만기가 됐을 때 한번 깨고 가는 거고 거기서 추가적으로 할 게
돈을 빼가지고 딱히 쓸 일이 없으면 그냥 연금저축 계좌에 넣으시면 됩니다. 연금저축의 계좌에 넣으면 연금저축 납입 한도와는 상관없이 1,800만 원 한도가 있잖아요. 네. 그것과 상관없이 ISA에 있는 돈 넣을 수 있고 네, 그렇죠. 이렇게 넣었을 때 세액공제 신청을 안 하게 되면 이 원금에 대해서는 언제든 비과세로 인출할 수 있으니까 돈이 크게 묶이는 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 3천만 원이 쌓였어요. 이걸 그대로 넣습니다. 연금저축에. 근데 세액공제를 안 받았어요. 그러면 이 3천만 원은 언제든 비과세로 인출할 수가 있고 3천만 원을 넣었으니까 이게 굴러가면서 불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붙은 뭐 이자나 뭐 배당이 400만 원 붙었다라고 한다면 이거에 대해서는 인출은 할 수 있지만 16.5% 과세라는데 분리과세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돈이 세게 묶이는 건 아니니까 네. 딱히 굴릴 게 없다. 한도가 꽉 찼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ISA에 있는 거 연금저축 계좌로 털어서 이전하는 게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거 한도도 있으니까 네. 뭐 주구장창 계속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1억 정도 이제 쌓이셨으면 걱정을 해야 될 게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자나 배당이 커지게 되면 네네. 물론 1년에 2천만 원을 넘어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죠. 투자를 잘하고 어영부영 하다 보면 이거 될 때가 있어요. 될 때가 있어요. 뭐야 내가 이렇게 많이 받았어? 그러니까. 기분은 흐뭇한데 이제 슬슬 불안해지는 시기가 맞아요. 언제 오냐 하면 1,000만 원이 딱 넘어가죠? 그럼 이제 건보료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직장 가입자는 영향 안 미쳐요. 그러니까 직장 가입자는 자기 월급 외에 다른 소득이 2천을 넘어가면 2천 초과분에 대해서 부과가 돼요. 그러니까 크게 부담은 없는데 네. 일단 금융소득이 1,000만 원을 넘어가면 전액 소득으로 잡히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금융소득이 보니까 1,100만 원이야. 그럼 1,000만 원 이하일 때는 한 푼도 안 잡히다가 1,100만 원일 때는 나는 내 월급 외 소득이 1,100만 원 이미 잡힌 거예요. 네. 이제 900만 원만 더 어디선가 소득이 벌기 시작하면은 건보료 부담이 살짝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고려를 하셔야 되고 또 투자라는 게 이제 매달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것들도 있지만 ETF에 투자해서 국내 주식과 관련되지 않은 다른 ETF, 예를 들어 S&P 500을 추종하는 뭐 이런 ETF에 투자를 했을 때 네. 여기서 발생하는 차익은 배당 소득으로 보거든요. 펀드에서 발생하는 차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나는 계속적으로 이게 적립식으로 투자했다가 한 번에 딱 팔아가지고 생기는 이런 배당 소득 이게 시간이 오래되면 묵혀져가지고 누적된 배당이 발생하는 것 때문에 2천이 훅 한 해에 초과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계좌보다는 뭐 ISA나 연금저축 쪽을 이용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ISA에 있는 국내 주식 그냥 팔고 일반 계좌를 하는 게 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국내 주식을 굳이 ISA에 담아놓을 이유는 딱히 없어요. 여기서 발생하는 뭐 배당금에 대해서 소득세 뭐 이것도 배당 소득으로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세금을 조금 깎을 수는 있지만 아시다시피 국내 종목들이 그렇게 배당을 많이 해주지 않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딱 하나 이제 손실. 그러니까 국내 주식에서 발생한 손실도 이제 나중에 상계가 되는 거. 삼성전자 투자했다가 나중에 뭐 한 1,000만 원 손해 봤어요. 그런데 해외 ETF 투자해 가지고 뭐 3천만 원 이익 봤는데 이거 마이너스 1,000 플러스 3,000 이렇게 이렇게 칠 수는 있는데 손실 볼 걸 가정하고 투자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고. 그렇죠. 투자를 그러니까, 하는데. 네, 굳이 IS에서 국내 주식을 담을 이유는 딱히 없다. 가급적이면 IS 계좌 내에서는 그냥 이자나 배당, 뭐 세금 많이 붙는 이런 대상이 되는 것들 위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 추가 질문도 두 가지 있었는데 소장님께서 짚어주셨고요. 네. 그렇다면 지금 소득은 얼마고 얼마나 지출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소득은 월 340만 원이라고 하는데요. 주거비가 25만 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출금 10만 원 있는데 곧 보증금 감액 예정으로 조금 줄어들 예정이라고 진짜 하고요. 이건 어떻게 근데 보증금을 줄였을까요? 8,500으로 줄이신다고 그러니까요. 하는데 요즘에 전세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집값이 떨어졌나? 어쨌든 다행스러운 일이고 축하드립니다. 그렇죠. 예. 자, 다음 관리비는 15만 원 들어가고 있어요. 남자친구와 동거 중인데 남자친구한테 40만 원씩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똑똑한데? 보통 이런 건 뭐 반반씩 내자 이러지 않나요? 25만 원 들어가는데 40 남자친구도 아세요 이거? 아, 왜 이거 돈이 더 들어갔겠죠? 더 들어가긴 했는데 벌고 있잖아요 돈을. 네, 천재인데? 아, 그러면은 월급이 300만 원인데 월세 플러스 월세를 적어주셨으니까 여기에 40만 원을 벌고 있는 거네. 그렇죠. 그래서 340만 원. 야, 칼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오. 제가 봤을 때 완전 똑순이인 것 같아요. 오빠한테도 돈 빌려주고 뭐 어머님 필요하시다고 할 때 돈 빌려주는 거 보니까 제가 궁금한 게 지금 요거 전세 보증금 감액으로 이제 대출금 좀 줄어들잖아요. 네. 그럼 남자친구 월세 좀 깎아주나요? 이거 나가도 되나요? 자, 다음 식비는 50에서 60만 원 나가고 있는데 오빠 카드를 사용 중이라고 합니다. 네, 아까 네. 말했던 그 네. 신용카드. 2인 기준이고 대부분 장봐 와서 집에서 밥을 해 먹고 점심은 사무실에서는 다 같이 배달을 시켜 먹는데 남는 게 있다면 싸와서 집에서 먹습니다. 아이고 알뜰하셔라. 요즘 블로그를 시작해서 대부분 외식은 체험단으로 하고 있고요. 4대 보험 전액 회사에서 내주고 있어서 연말정산 신경 안 쓰고 오빠 카드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네요. 4대 보험을 전액 회사에서 내주고 있어서 연말정산 신경을 안 쓴다? 이 부분은 이해가 안 되는. 네, 4대 보험은 그러게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그다음에 고용보험, 산재보험인데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사가 절반을 내주죠. 네. 내야 할 거에 절반을 내주는데 전액을 내준다라는 거는 무슨 이런 회사가 있다고요? 왜? 야, 이건 회계적으로도 세무적으로도 문제랄 건 없지만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근로자한테 들어가는 급여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상품권을 주더라도 이건 급여로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비용 처리나 뭐 회사 입장에서 그렇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그것도 다 소득 처리가 되거든요. 네, 근데 사대보험을 뭐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 같은 경우에는 모를까 모르겠네요. 이거 전에 다음은 차량 유지비는 안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유류비는 회사에서 지원. 오, 이 회사 좋다. 4대 보험 전액에다가 유류비까지 다. 아직 차를 구입한 지 오래되지 않아서 차량 유지비는 많이 들지 않고 있습니다. 보험료는 이전에 43만 6천 원 전액 일시불 납입했습니다. 보험료는 약 34만 원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연간 400을 낸다고요? 자, 일단 볼게요. KB의 15만 원, 초경증 간편 건강보험. 이게 뭐야? 30년 납, 90세 만기. 미래에셋 3만 8천 원, 암보험인 것 같아요. 30년 납. 현대 7만 1천 원, 수술비 30년 납, 90세 만기. 실비보험 18,000원, 운전자 보험 만원, 아빠 간병비 보험 53,000원. 2년 전에 자궁 근종 수술을 하고 또 손목, 발목, 인대 그런 것 때문에 병원을 자주 다녔어서 이제는 유병자 보험 가입밖에 안 된다고 하길래 더 아프고 나이 먹기 전에 미리 든든하게 들어놔야 할 것 같아서 올해 초에 새롭게 가입했습니다. 혹시 유병자 기준으로도 적정 보험료 기준이 따로 있을까요? 유병자라고 한다면은 보험료가 비쌀 수는 있는데 네, 일단 그쵸. 유병자 보험이 뭐냐면 병이 있으시니까 받아드릴게요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심사를 간편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험 가입할 때 심사를 받죠. 이제 알릴 의무라고 해가지고 고지 의무라고도 하는데 네. 뭐 3개월 내에 무슨 치료 받은 적 있습니까? 뭐 입원한 적 있습니까? 수술 받은 적 있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막 체크를 하잖아요. 네. 여기에 이제 예라고 체크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별도 심사를 들어갑니다. 그쵸. 아니오라고 체크해도 그 이력은 다 이제 조회가 되기 때문에 그 거짓말 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심사를 들어갔다가 아우 이분은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면 두 가지 중에 하나로 결정이 나요. 아예 보험을 받아주지 않거나 하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면책, 그러니까 보상해 주지 않겠다. 예를 들어 자궁근종 수술을 하셨다고 하니까 이와 관련된 각종 뭐 질병이나 이런 여성 것들은 질병. 아예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체 부위에 대해서 부담보. 길게는 이제 5년이 걸립니다. 네. 근데 이제 부담보 5년이 걸린다 혹은 그 이상의 아예 그냥 영구하게 면책이 걸린다고 해도 그 치료를 받지 않고 5년이 지나가게 되면 이건 풀어줘요. 네, 풀어주게끔 되어 있으니까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뭐 손목, 발목, 인대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냥 심사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유병자 보험을 하면 진짜 핵심적인 거 몇 가지만 물어보고 심사 없이 통과가 돼요. 네. 보험 가입이 돼요. 네. 대신에 이제 비싸게 받는 거죠. 저는 일단은 그냥 일반 보험을 가입을 해보셔라. 해보고 심사에서 거절 이렇게 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일반 보험 가입을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거절 나면 그때 유병자를 알아봐도 그렇죠. 좋다. 그때도 안 받아. 이거 안 될 것 같다고 해가지고 이제는 유병자 보험 가입밖에 안 된다고 한다는 건 일단 심사 받아봐야 하는 거예요. 그쵸. 받아봐야 하는 건데 네. 받아보지 않고 가입밖에 안 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가입하는 거는 조금 그렇습니다. 보험료가 좀 상당히 많이 들어가긴 많이 하네요,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이 보험이 필요하냐부터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실비보험 18,000원인 거 보니까 이건 단독 실비. 그다음에 현대해상에 71,000원 수술비라고 되어 있지만 수술비만 보장해주는 보험들은 없어요. 분명 여기 진단금 일부와 수술비가 그쵸. 그러니까 또 가격도 이만큼일 네네. 거고 7만 1,000원. 30년 납인데 71,000원이라고 한다면 여기에는 제가 알기로 진단비나 이런 것들이 꽤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암 진단금은 미래에셋에 따로 들어있고 그러면 이 정도면 보험 충분하지 않을까? 그래서 유병자 기준으로 적정 보험료는 조금 비싸긴 한데 보통 일반 보험보다는 뭐 한 15%에서 20% 정도 비싸다고 하니까 그럼 일반 보험으로 적정 보험료 수준이 얼마냐? 이거는 소득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일단 보험 가입의 기준이나 원칙부터 세워놔야 돼요. 네. 이 정도 보험이면 충분해 라고 하는 기준을 세워놓은 다음에 그러면 그게 보험료가 얼마야? 이게 나오는 거지. 나는 암 진단금 막 1억씩 가입하고 싶어요. 이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보험료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난 요 정도 있으면 충분해라는 기준부터 세워놓은 다음에 보험료가 책정이 될 텐데 제가 봤을 때 제 경험적으로나 적정한 보험료 수준은 한 나이 곱하기 3,500원에서 4,000원 정도 수준이면 이 정도면 빵빵하다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물론 누군가
특히나 이제 보험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보기에는 아, 이건 수술비도 부족하고 입원비도 부족한데 라고 생각이 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기준, 우리가 보통 이제 뭐 토스나 이런 앱 들어가면 보장 분석 공짜로 해주는 것들 있잖아요. 이게 이제 연계돼가지고 해주는 서비스들인데 거기서 얘기하는 충분한 보험의 수준을 제가 보면 이건 과하지 않나? 라고 생각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는 보험료 대비 만약에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다 버리는 돈이 너무 아까운데 사고가 발생해야 이득을 보는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드는 거라서 너무 과하다라는 느낌이에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보험의 수준은 우리 가정 경제를 해치지 않을 정도의 수준. 그쵸, 맞아요. 그 정도 수준. 그리고 진짜 최고의 비급여 치료 이런 거 받는 정도로 빵빵하게 하려면 많이 들어갑니다. 엄청 비싸지던데. 차라리 우리가 이거를 보험을 가입하는 게 돈 벌려고 가입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그 정도 수준에서 그러니까 일반 보험은 나이 곱하기 한 3,000원에서 4,000원. 즉 20살이 가입한다 그러면 8만 원 정도면은 경험적으로는 거의 빵빵하더라. 30살이 똑같은 보험 가입하면 한 12만 원 정도가 되겠죠. 네. 근데 유병자 보험은 이거보다 한 15% 20% 더 엎어야 되니까 그렇게 따지고 보자면 그래도 비싸요. 그래도 많이 낸다는 거죠. 약 34만 원. 네, 올해 초에 다시 가입을 하셨다는데 과연 그것 자체가 필요한가? 더 아프고 나이 먹기 전에 미리 든든하게 들어. 이거는 나이가 들죠? 한 50 정도 되면 이것도 또 부족하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물가라는 게 계속 오르다 보니까 예전에는 2천만 원 진단금 이것도 충분하다고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3천만 원으로도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 이건 늘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근데 부족할 때마다 보험 가입을 할 게 아니라 그 돈으로 차라리 건강 관리에 집중하시는 게 맞아요. 훨씬 낫다. 어떻게 10%를 내잖아요. 그러니까요. 주거비 아낀 걸로 여기서 진짜 다 내는 10%네. 네. 아유. 네, 이렇게 보험료 짚어봤고요. 다음은 통신비 약 3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휴대폰 요금은 알뜰 요금제를 사용해서 월 6천 원 나가고 있고요. 인터넷은 2만 5천 원, 그리고 저축은 256만 원 하고 있습니다. 야. 월 배당 재투자, 내일 채용 공제 10만 원,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 5만 원, 청년 도약 기자 70만 원, ISA 100, S&P 500, 나스닥, 미국 배당 다우존스 5대 3대 2, 그리고 해외 계좌 60 있다고 합니다. 배당 관련 종목 4가지 투자 중이라고 하고요. 네. 다음 연금 저축 계좌에도 11만 원 있습니다. S&P 11만 원은 아, 뭐예요? 11만 원 하고 있어요, 월. 그러니까 왜 10만 원은 10만 원이고 15만 원 15만 원 11만 원은 S&P, 나스닥 금, 코덱스 200 타겟 위클, 그리고 배당 다우존스 한 주씩 구매. 뭐 그러다 보니까 11만 원 되지 않았을까요? 아, 한 주씩 사다 네, 보니까 네, 이거 가격이 오르면 그냥 12만 원, 13만 원 올라갈 되는 수도 거네요. 있는 거죠. 네. 일단 통장에 돈이 없어야 안 쓰기 때문에 여기저기에다가 돈을 다 넣고 진짜 돈이 필요하다 싶으면 주식에서 빼서 쓰고 있습니다. 이걸 보니까 좀 그거 같아요. 1억까지 모으는 거는 습관을 만드는 과정이 아닌가. 네. 그쵸. 좋은데 약간 위험한 게 주식에서 빼고 있는 거 있잖아요. 네. 지금은 이게 혼자 벌고 혼자 쓰니까 계산이 딱 명확하게 나올 거예요. 아, 이번 달에는 20만 원 부족해서 뭐 주식 하나 팔아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요게 굳어져 버리죠? 그러면은 나중에 내가 저축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뭔가 돈이 안 모여. 그러면 착시예요, 착시. 그러니까 500 벌고 우리가 가족이 우리 500을 벌고 있는데 매달 우리 300만 원씩 저축해요. 투자해요. 그런데 필요할 때마다 주식에서 진짜 필요할 때만 꺼내 쓰고 있어요라고 하면 그 진짜 필요한 건 비상 상황 아니면 거의 예측이 되는 지출들이거든요. 그쵸, 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저축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뭔가 자산이 잘 안 모여 보니까 주식에서 그냥 찔끔찔끔 빼먹고 있는 거. 차라리 정확한 수준의 저축에 가능한 저축액을 딱 정해놓고 이렇게 주식에서 빼서 생활비로 하는 습관은 이제는 접으시는 게 좋다. 차라리 월에 쓸 돈을 계산해서 딱 정해놓고 거기서 사용하는 게. 그렇죠. 월에 쓰는 돈은 이분이 딱 명확한 것 같아요. 딱 이제 숫자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돈이 필요하다 싶으면이라는 게 아마 비정기예산 나가는 것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뭐 자동차 보험료라든가 네. 지금 이런 것들, 지금 자동차 보험료 한 번에 43만 6천 원 전액 일시 납입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미리 모아놨으면 상관없는데 없으면 주식 팔아서 이거 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타이어 펑크 나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뭐 비상이면은 상관이 없는데 그런 것들도 비상금을 따로 둬야지 주식 팔아서 하면 되지라고 하면 나중에 우리가 가정경제 규모가 좀 커졌을 때 소득이 늘어나거나 모은 돈이 늘어났을 때 이게 정확하게 안 보이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차라리 여윳돈, 비상금 이런 것들을 조금 확보를 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가지고 있는 돈 중에 비상금이라는 게 없네요. 그렇죠. 따로 네. 비상금을 두고 있진 않고 네. 그냥 다 주식이나 투자 쪽으로 돌리는 그러니까 것 같아요. 묶어놨어요. 네. 그러니까 뭐 어떤 느낌인지는 알아요. 이제 돈이 있으면 쓸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미 이런 습관이 돼 있으면 돈 있다고 절대 쓰지 않아요. 통장에 있다고 해서 안 통장에 써요. 있다고 이런 분들은. 쓰겠어요? 아니, 절대 안 써요. 이제 습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돈을 합치게 될 것도 고려를 하셔가지고 정확한 비상금. 그러니까 1년치 비정기 예산, 뭐 부모님 생신, 어버이날, 뭐 자동차 보험료 이런 것들, 뭐 의료비
1년 동안 내가 쓰는 거 얼마인지 합쳐놓고 그 정도 돈 플러스 한 달 정도의 월급 이러면 이제 비상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놓고 주식이나 뭐 이런 것들 뭐 팔아서 쓰거나 깨서 쓰지는 않도록. 지금은 주식이 수익 보고 있으니까 깰만 하죠. 네. 뭐 깨도 괜찮아 맞아, 인 건데 이거 손해 보고 있는데 만약에 돈 필요하면 어쩔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손절 막 40%막 이래야 되는데 바로 돈이 꺼내야 필요해. 되면 어떡해. 그러면 이제 이거 주식 깨서 쓰는 건 아쉬우니까 돈은 없는데 할부할까? 이래저래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 네. 뭐가 꼬여요. 꼬이니까 그런 건 이제 안 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기타 7만 원 나가고 있는데요. 정수기 렌탈 2만 원, 세스코 비용 5만 원. 26년 된 구축 아파트라서 그나마 저렴한 3개월 주기라고 합니다. 이거 근데 저도 세스코를 해봤거든요. 네. 그냥 한 번 이례적인 방제하는 거는 저는 의미가 좀 있다고 봐요. 일회성으로. 예, 일회성으로 방제해가지고 원인을 찾는 거 와가지고 어디서 바퀴벌레가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은 하는 게 있는데 주기적으로 무언가 하는 건 식당 아니면 큰 의미 없는 것 같더라고요. 세스코. 네. 그러면 세스코가 하는 일이 뭐냐? 그 바퀴벌레가 주로 걸어 다닐 만한 곳곳에다가 트랩을 놓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점검해줘서 그 트랩에 뭐가 잡혀 있는지, 어떤 벌레가 잡혀 있는지, 네, 포춘기에는 무슨 벌레가 얼마나 잡혀 있는지 정도 분석해주는구나. 확인하고 가요. 네. 그래서 양호. 여기에는 벌레 없습니다. 바퀴벌레 없습니다. 뭐 쥐나 이런 거 흔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고 가는 거 정도예요. 예전에 반지하에 제가 사무실이나 이런 거 얻어가지고 생활했던 적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 바퀴벌레가 진짜 어마무시하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세스코를 돈 주고 불러도 못 잡아요. 못 잡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결국은 제가 잡았어요. 26년 된 구축 아파트는 어쩔 수 없다. 탈출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에 네. 침대 같은 것도 진드기 같은 거 검사 뭐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검사해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월에 뭐 10,000원, 20,000원 하는 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위생을 위해서라면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애기들 있는 집에서 모르겠지만 우리 솔직히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진짜 막 파먹고 다녔잖아요. 이거는 이제 개인의 이제 소비에 대한 뭐 그런 그쵸, 거니까 가치관의 차이일 맞아요. 수도 그 있고. 차이니까 뭐 그걸 굳이 저는 뭐라고는 안 하는데 그냥 차라리 깔끔하게 하는 게 물론 모르겠습니다. 그 깔끔한 정도라는 게 어느 정도까지인지는 모르겠으나 보존 비용 늘어나는 것 자체가 별로 그렇게 맞아요. 썩 유쾌하진 않아요. 네. 이거 한 번 이러기 시작하면 못 없애거든요. 맞아. 계속 해야 돼요. 못 한번 없애요. 하면.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선크림 정도만 발라서 화장품을 따로 안 사고 거의 안 쓰고 있다고 하고요. 옷도 크게 관심이 없어서 가끔 사면 이제 저렴한 옷들을 산다. 난 이분 좀 불안하다. 왜요? 지금 본인을 위해서 쓰는 지출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네. 여행 간다는 얘기도 없고. 그런 것도 없고 이게 뭐 네일 같은 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요. 미용실도 안 가고. 취미도 없고 그러네. 이러면 지금까지는 돈 모으는 재미로 이렇게 달려올 수 있거든요. 그러네. 근데 나중에 되면 좀 재미없어요. 이거 한 번 터져요, 근데. 저도 이랬었거든요. 진짜 저도. 막 돈 모으는 재미에 빠져가지고 맞아. 막 취미도 없이 돈만 모으고 그 통장에 돈 쌓이는 거 보면서 하다가 아까 말했던 나를 위한 선물 있잖아요. 그거 한 번 딱 했는데 너무 좋은 거야. 또 하나 더 할까? 하나 더 해볼까? 이 정도면 나 운동 좀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러고 뭐 늘리고 이제 그러면 잘못되더라고요. 이 눈높이가 안 내려가요. 그러니까 안 내려가. 안 내려가요. 음. 이게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막 중학교, 고등학교, 막 초등학교 때 학교 앞 분식집에서 맛있게 먹던 떡볶이. 네. 진짜 그때는 막 피카츄 돈가스도 맛있고 그랬잖아요. 그럼요. 지금 막 그 추억에 가가지고 야, 이 떡볶이집 아직도 있어 가서 먹어보면 이 주인이 바뀌었나? 원래 이랬나? 손맛이 바뀌었나? 별로예요. 그게 뭐냐면 사장님 손맛이 바뀐 게 아니라 우리 입맛이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냥 옛날에는 대패 삼겹살 막 이런 것도 맛있었는데 맞아. 지금 먹으면 그냥 추억의 맛이지 이베리코가 좀 더 나은데 막 이런 또 와서 먹을 맛은 아니다. 그래 이런. 어쩌다 한 번씩 이게 뭐 동창들이랑 만나가지고 그래 이때는 이랬지 하고 지나갈 맛이에요. 또 똑같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그 눈높이가 올라가 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 눈높이가 유지될 수 있는 수준으로 올라가면 상관이 없는데 한 번 빵 터져가지고 막 백화점 명품관을 확 휩쓸고 돌아다녔다? 그거는 결코 유지될 수 없는 건데 그렇게 올라가는 거 되게 안 좋아요. 근데 그런 게 언제 오냐 하면 이렇게 모으다가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다른 재미를 좀 찾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럼 월에 취미 정도 하나 쓸 수 있는 돈은 있으면 좋다라고 네, 생각하세요? 저는 용돈도 없고 취미도 없고 뭐 이러니까. 근데 그 취미가 돈 크게 안 들어가는 것들 많아요. 경험해보는 건 좋습니다. 근데 지금 저는 이제 경계해야 될 건 돈 들어가는 경험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말고 돈 안 들어가는 것 중에서 지금 이분 돈 쓰라 그래도 안 쓸 테니까. 네. 그러니까 약간의 비용 들어가는 것 정도로 여러 가지 좀 경험은 좀 해보셔라. 뭐 헬스장 주짓수? 주짓수요? 요즘 주짓수 많이 하잖아요. 그래요? 좀 위험하지 않아요? 스트레스 엄청 잘 풀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게 이제 건강에 좋은 거라든가 돈 크게 안 들어가는 거고 스트레스 풀리는 거.
복싱, 복싱이라든가 러닝 뭔가 하셔도 되고. 뭐에 집중할 수. 저는 이제 드럼을 드럼, 드럼을 막. 배웠어요. 드럼 레슨 받거나 아니면 학원 다니는 거 이거 한 달에 뭐 한 15만 원 정도 몇 번 나가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막 일에 스트레스 많고 이분은 이제 일이 즐거우니까 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일에 스트레스 받고 막 집에 와서도 일 생각나고 이러신 분이면 저는 드럼 강추. 왜냐하면 두드려요, 막 그냥. 그걸로 스트레스 풀릴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사지가 따로 놀아야 돼요. 진짜 드럼 치는 그 순간 1시간, 2시간 정도는 이거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오롯이. 딴 생각을 못 하는. 딴 생각을 못 해요. 딴 생각을 못 하게 여기에 완벽하게 집중할 수 있는 취미라서 저는 이제 머릿속 복잡하신 분들은 오히려 이거 추천드립니다. 드럼 치는 거. 그냥 뭐 드럼을 난 평생 취미로 가져갈 거야 뭐 이렇게 목표로 세우진 않잖아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면서 이건 진짜 나의 스트레스 푸는 거 아니면 뭔가 활력을 찾을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해보는 게 좋지. 지금은 돈 모으는 재미가 있지만 요거 언젠가 번아웃 오게 될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거 되게 위험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원래 목표가 1억을 모으는 게 목표였잖아요. 네. 근데 1억 모으기 성공을 했어요. 다음 목표는 구체적으로 뭐 어떤 집으로 2년 뒤에 남자친구랑 돈을 합쳐서 이렇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는 게 좋을까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결혼 계획이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결혼할 때쯤 신혼집은 어떻게 마련을 할까라는 거를 구체적으로 세우세요. 그러니까 앞서 잠깐 남자친구의 뭐 전세자금 대출 이런 것들로 받아가지고 이사 갈 거예요. 뭐 이런 것들도 괜찮고 그러면 우리가 신혼집을 얻을 때 최소한 남자친구의 직장, 나의 직장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요쯤에는 신혼집을 얻어야 될 것 같네. 그러면 이쯤에 이제 전세 가격을 봤을 때 그래도 뭐 큰 집이나 이런 거 필요 없지만 그래도 원룸에서는 좀 어려울 것 같으니 투룸 정도 해놓자. 그러면 투룸 정도의 전세가 요 정도 가격이니까 전세 자금 대출 뭐 버팀목 대출이나 이런 걸 받는다고 하더라도 뭐 많게는 30% 최소한 뭐 5% 이 정도는 필요하잖아요. 그럼 그 정도의 돈은 최소한 모아놔야 되고 요 돈은 충분히 모았다라고 한다면 나머지 돈들을 어떻게 굴릴까 뭐 이런 것들도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런 것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그려가면서 여기에 필요한 돈들을 이제 갖다 붙이고 그 과정에서 1억을 어떻게 굴려가지고 얘를 자본소득으로 연결을 시킬까 이렇게 조금 이제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그 동력을 안 잃어버립니다. 2억 모으는 거 목표로 가면 모으고 나면 또 뭐가 없어요. 허탈해요. 네. 지금은 뭐 허탈까지는 안 왔는데 이제 그 허탈이라는 감정을 느끼면 이제 번아웃 오면 이제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막 이제 1억 모았어. 그 다음에 2억 모으고 3억 모았는데 이걸로 또 대출 받아서 집 사야 되고 이러니까. 근데 이제 맞아요. 여기에서 아까 저는 할부를 싫어해요까지는 좋아요. 네. 제가 할부 그런 걸 안 좋아해서 대출 땡겨서 무리하게 집을 사고 싶지는 않고 어차피 지금 정부에서 내놓은 규제 안에서 받는 대출은 결코 무리해서 받는 대출이 아닙니다. 그렇게 많이 안 나오던데요? 뭐 많이 받고 싶어도 못 받아요. 거기 제한이 걸려 있어요. 네. 그 DSR이나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소득의 절반을 초과할 수 없어요. 원리금 상환액이. 그게 절대 무리한 금액 아니니까 길게 받으세요. 30년 상환 이렇게 받으시고 집 살 때는 대출은 많이 받으시는 게 좋다. 이거 예전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그냥 우리가 꾸준하게 내야 되는 주거비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냥 평생 가져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대출을 많이 받으시고 나머지 돈들이 모인다면 그것들로 이제 투자를 하시는 게 장기적으로 보면 훨씬 더 이득이다. 그리고 중간중간 이제 돈 모아가지고 이사 가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주거비는 계속적으로 가져가는 거지 할부 싫어한다고 해가지고 할부는 소비성 부채에 해당하는 겁니다. 네. 뭐 자동차 할부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런데 이렇게 주택담보대출이나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나쁜 거 절대 아니니까 나쁜 빚 아니니까 어차피 뭐 영끌 이런 거 없어요 지금은. 영끌 해봐야 될 수가 없더라고요. 없어요. 안 되더라고요. 뭐 신용대출 받아가지고 이것도 DSR에 다 포함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알겠습니다. 또 소장님의 말씀을 적극 수용해서 따르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뭐 투자 관련해서는 따로 첨언하실 게 없을까요? 뭐 일단 지금 이렇게 분산해서 하시는 건 좋아요. 근데 지금 이것도 목적 없이 모으는 거거든요. 앞으로 뭐가 없으니까 지금은 1억을 딱 이때까지 모아야지가 아니라 솔직히 말해서 수익이 나다 보니까 1억이라는 목표를 그냥 나도 모르게 훅 모았는데 1억이 된 거죠 이제. 그거예요. 내가 1억이 32살에 1억 이게 아니라 네. 모아서 하다 1억. 보니까 1억이 된 거예요. 이러면 뭐 주식 마이너스 나면 다시 뒤로 이렇게 올 수 있어요. 이거 목표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얘네들을 저축을 좀 조정하실 필요 있어요. 그러니까 3년 뒤에 얼마 마련해야지 그럼 그 목표에 맞춰가지고 요 저축이나 투자의 비중이나 이런 것들을 좀 조정하실 필요 있다. 지금은 뭘 깨고 뭐 하고 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고 구체적인 목표 세운 다음에 네. 이거 청년도약계좌나 이런 것들은 너무 기회비용이 크네. 그러면 이제 투자 비중을 늘리는 거고 아니야 이제 결혼할 때 딱 요만큼의 돈은 필요하니까 혹시나 그때 가가지고 우리가 주식이 마이너스 났어 아니면 뭐 ISA나 연금저축이기 때문에 이거 꺼내 쓰기 좀 불편해 네. 라고 하면
결혼에 필요하는 돈들은 그냥 청년도약 계좌를 마련하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2년 뒤, 3년 뒤에 목표 먼저 세워보시고 거기에 맞게끔 이제 저축을 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땡땡님의 사연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데 나도 이게 고민이 정말 많은데 하시는 분들께서는 저희 머니인사이드로 사연 보내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무지개. 무지개.